1973년 여름, 시골 마을 회관에서는 늘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왔다.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확성기에서 나오는 경쾌한 멜로디가 문밭 사이로 퍼져나갔다. 부녀회장인 박 씨는 마을의 어른으로 체면을 중히 여겼고 회계 담당은 며느리 영희였다. 영희는 글을 잘 읽고 숫자에 밝아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다. 20살에 시집와서 벌써 3년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집안일도 알뜰하게 챙겼다. 부녀회 일도 성실하게 해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매달 회비를 걷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 새마을 사업비를 관리하는 일까지 꼼꼼하게 처리했다. 박 씨는 영희가 마음에 들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투정부리지도 않고 시집살이 힘들다며 친정에 기대지도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꾸려나가려고 애썼다. 그래서 부녀회 회계 일까지 맡긴 것이었다. 마을에서도 박 씨 댁 며느리는 참 반듯하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마을에서 유일한 전화기가 있는 이장 집에 공무원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 이장이 급하게 박 씨를 불러왔다. 부녀회 공금 5만 원이 안 들어왔는데요. 전화기 너머 공무원의 목소리가 냉정했다. 5만 원은 그 시절 웬만한 소 한 마리 값이었다. 쌀 한 가마니가 1,000원 하던 시절. 5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박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분명히 영희가 가져갔다고 했는데. 박 씨는 며느리를 믿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읍사무소에 공금을 납부하는 일. 영희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공금 관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순간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이장 집에서 들은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아니, 부녀회 공금이 없어졌다는데? 박 씨 댁 며느리가 장부를 맡고 있지 않나? 5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새참을 나르던 여인들, 논두길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만 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혹시 젊은 아가씨가 집안 살림에 쓴 거 아니여?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영희는 그런 애가 아닌데.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겉으로는 얌전해 보여도 영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사방에서 쏟아졌다. 평소에 영희를 좋게 봤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했다. 5만 원이라는 큰돈이 사라진 상황에서 회계를 담당한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전체가 이 이야기로 들끓었다. 부녀회 사람들은 급하게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해야 해. 공금이 없어진 건 심각한 문제야. 영희를 불러서 물어봐야겠어. 회관에 모인 부녀회원들 앞에서 박 씨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 회관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평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 갑자기 무덤같이 조용해졌다.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다. 20살 어린 나이에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이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 영희야, 내가 맡은 장부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라. 박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엄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박 씨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다. 며느리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영희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진실했다. 정말로 자신은 공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읍사무소에 가져다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남편 철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진짜 영희가... 그 말에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믿어야 할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도 충분히 상처였는데 남편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당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철수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 하는 생각에. 혹시라니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영희는 서럽게 울었다. 시집 와서 3년 동안 정성껏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의심을 받다니. 그것도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부녀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해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평소에 모범 며느리로 통했던 영희가 이런 일에 연루되다니. 그럼 돈이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영희가 마지막에 가져갔다고 했는데 혹시 길에서 떨어뜨린 건 아닐까? 사람들의 추측이 이어졌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회계를 담당한 영희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의 어깨는 한없이 무겁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다. 어디서든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았다. 저 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알 수가 없어.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남편 철수는 계속 딴청을 피웠고 시어머니 각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은 공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 돈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누군가 돈을 가져간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번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의심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희는 잠깐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악몽 같은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박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를 믿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5만 원이라는 큰돈이 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회계를 담당한 것은 영이었다. 하지만 3년 동안 지켜본 며느리의 성품을 생각하면 쉽게 의심할 수가 없었다. 박 씨는 등잔불을 켜고 며느리가 쓴 장부를 다시 훑어보기로 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영희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라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장부를 펼치자 영희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다.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영희였지만 숫자만큼은 정확했다. 수입과 지출, 잔해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1월 회비 마이너스 2만 3천 원 수입, 2월 새마을 사업비 마이너스 1만 5천 원 지출, 3월 회관 수리비 마이너스 8천 원 지출.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봤지만
계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했다면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박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성실하게 장부를 관리한 사람이 공금을 훔칠 리가 없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장부를 넘기다가 수첩 한 구석에 띠죽 나온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별것 아닌 쪽지려니 하고 빼냈는데 거기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박 씨는 깜짝 놀랐다. 철수 보증 5만 원. 변제 기일 3개월 후. 분명히 아들 철수의 필체였다. 박 씨는 아들의 글씨를 모를 리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야, 이게? 박 씨의 손이 덜덜 떨렸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5만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변제 기일이라는 말. 혹시 아들이 어디선가 돈을 빌렸다는 뜻일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종이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다. 마을 금고 대출 이자월 5푼. 이제 상황이 분명해졌다. 아들이 마을 금고에서 5만 원을 빌렸고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놀라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아들이 마을 금고에서 빚을 내고 그 빚을 메우기 위해 부녀의 공금을 가져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 나쁜 놈이. 박 씨는 화가 났다. 아들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아내에게 떠넘기다니. 그것도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의심을 받게 만들다니. 더욱 화가 난 것은 며느리 영희의 속 깊은 마음이었다. 분명 영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을 감싸려고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시어머니에게까지 의심을 받으면서도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려 했던 것이다. 이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박 씨는 며느리가 불쌍했다. 20살 어린 나이에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져야 했다니. 남편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까지 떠안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자신도 후회가 밀려왔다. 며느리를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다.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자신의 책임도 컸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박 씨는 아들을 불러 세웠다. 철수는 논에 나가려던 참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농기구를 챙기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철수야, 잠깐 이리 와라. 박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엄했다. 철수는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이놈아, 내가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냐? 박 씨는 증거 쪽지를 철수 앞에 내밀었다. 철수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킬 줄 몰랐던 일이 발각된 것이었다. 어머니, 그게. 철수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변명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 잠깐만 쓰려던 거예요. 장사 미천 좀 하려고 곧 메꾸려 했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실 도시에 나가서 큰 장사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친구가 서울에서 좋은 장사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투자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했고 마을 금고에서 빌린 돈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부녀회 공금에 손을 댄 것이었다. 장사 미천?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내 마누라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웠다는 거냐? 어머니, 정말 곧 갚으려고 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몇 배로 갚을 수 있었을 텐데. 몇 배로 갚기는 무슨. 박 씨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 불효자식. 내 며느리 체면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하냐. 마당에 있던 닭들마저 놀라 도망갈 정도로 큰 소리였다. 이웃집에서도 무슨 일인가 하고 창문을 내다봤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가 한 짓을 숨기고 싶어? 박 씨는 아들의 비겁함에 더욱 화가 났다. 이 시점에서도 체면을 차리려고 하다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라. 당장 읍사무소에 가서 사실대로 말해.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일단 영희 누명부터 벗겨줘야지. 박 씨는 단호했다.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며느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들킨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생각이 있었다. 정말 장사가 잘 되면 아무도 모르게 돈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런 철수의 마음을 꿰뚫어 본 박 씨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내가 빌린 마을, 금고, 돈도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 이자가 계속 붙고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허탈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불러서 진실을 알렸다. 영희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어머니, 정말이에요? 응, 증거도 있어.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어서 어머니가 더 미안하다.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영희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철수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영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신뢰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 씨는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일단 며느리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영희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했다. 아들의 처벌은 그 다음 문제였다. 며칠 뒤 마을 부녀회 모임이 열렸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녀회 공금 사건 때문에 온 마을이 술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관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심지어 이웃 마을 부녀회장들까지 구경을 왔다. 오늘은 공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해. 영희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 분명히 해야겠어. 5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영희는 회관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디를 가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까지도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봤다. 돈에 눈이 멀었대. 어린 것이 벌써부터 그러면 어쩌나. 시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래도 겉으로는 얌전해 보였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회관을 가득 메웠다. 영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정말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박 씨는 앞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제는
정말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회장인 김 씨가 모임을 시작했다. 자, 그럼 오늘은 부녀회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읍사무소에서 5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회계 담당인 영희 씨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됐다.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20살 어린 나이에 이런 자리에 서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영희야, 정말 내가 공금을 가져간 거냐? 한 부녀 회원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기다렸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손도 대지 않았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같은 말을 며칠째 반복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럼 돈이 어디로 간 거야? 분명히 내가 마지막에 처리했잖아. 혹시 길에서 떨어뜨린 건 아니야? 사람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영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순간 박 씨가 벌떡 일어났다. 손에는 장부와 증거 쪽지를 들고 있었다. 잠깐, 모두들 잠깐만. 박 씨의 목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조용해졌다. 평소에 조용하고 신중한 박 씨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 돈,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 철수가 손댄 거다.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부녀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뭐라고요? 박 씨, 댁 아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놀라움이 터져나왔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높이 들어 보였다. 여기 증거가 있어. 내 아들이 마을 금고에서 5만 원을 빌렸고 그걸 갚기 위해서 부녀회 공금을 가져간 거야. 앞자리에 앉은 부녀 회원들이 웅성거렸다. 차용증을 자세히 보려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 철수가 그런 짓을? 아니, 그럼 영희는 왜 말을 안 했어? 혹시 영희도 공모한 거 아니야? 또 다른 의심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남편을 감싸려고 혼자 다 뒤집었었어. 이 착한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회관 뒤쪽에 앉아있던 철수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정말 모든 것을 폭로할 줄은 몰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몸이 움츠러들었다. 철수야, 나와서 사실대로 말해. 박 씨가 아들을 불렀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입 다물어라. 내가 저 아가씨를 얼마나 궁지로 몰았는지 알기나 해? 박 씨의 호통에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모자의 대화를 지켜봤다. 정말 철수가 공금을 가져간 거예요? 한 부녀 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네, 맞습니다. 마침내 철수가 고백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고 돈이 필요했는데 마을 금고에서 빌린 돈으로는 부족해서 잠깐만 쓰려던 거였어요. 잠깐만. 박 씨가 화를 냈다. 내 마누라가 며칠째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사람들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철수가 진짜 범인이고
영희는 남편을 감싸려고 혼자 모든 것을 뒤집었었던 것이었다. 아이고, 영희야, 미안하다. 한 할머니가 영희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그제야 며느리 영희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저는 어머니 체면 깎일까봐 끝까지 말 못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며칠 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영희야, 정말 고생했구나. 우리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녀회원들이 하나둘씩 영희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회관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철수에 대한 시선은 달랐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어? 도대체 남자가 뭐 하는 거야? 장사는 무슨 장사? 공금에 손을 대다니. 철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고개를 떨궜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영희야, 이제 걱정 마라. 어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과 억울함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다. 회관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며느리의 희생정신과 시어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은 것이었다.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읍사무소에 알려야겠어. 철수는 어떻게 처벌받을까?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났다. 영희의 누명은 벗겨졌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공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철수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앞으로 이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영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편이 되어 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아침 준비를 했다. 어젯밤 모임에서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영희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고 철수는 풀이 죽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영희야, 오늘 읍사무소에 가자. 박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였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철수 오빠가, 괜찮아. 잘못은 잘못이야. 그래야 내 억울함도 완전히 풀리고 마을 사람들도 납득할 거야. 박 씨는 단호했다.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아침 식사 후 박 씨는 며느리 손을 붙잡고 읍사무소로 향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친아들을 신고하러 가는 어머니라니. 박 씨, 정말 괜찮겠어? 친아들인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몇몇 사람들이 박 씨를 만류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 씨의 의지는 확고했다. 여러분, 공금은 개인 돈이 아니에요. 마을 전체의 돈이잖아요. 그걸 함부로 손댔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죠. 박 씨의 말에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옳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읍사무소 앞마당에는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왔다. 이런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박 씨와 영희가 읍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자 어젯밤 전화를 받았던 공무원이 나왔다. 어서 오세요. 부녀회 공금 건으로 오신 거죠? 네. 우리 집 아들이 공금에 손댔으니 법대로 하시오. 박 씨는 공무원 앞에서 강당히 말했다. 손에는 차용증과 장부를 꽉 쥐고 있었다. 공무원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보통은 집안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나서서 신고를 하다니. 어머니, 친아들을 직접 신고하시는 겁니까? 공무원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일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했다. 예, 공금은 마을 돈이지 우리 집 돈이 아니지 않소? 죄는 죄요. 박 씨의 굳센 말에 마을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다. 체면을 중히 여기던 여인이 친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장면은 통쾌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그럼 관련 서류를 좀 작성하셔야겠는데요. 사건 경위서도 써주시고요. 공무원이 서류를 가져왔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 아들을 신고하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영희는 시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는 시어머니가 고마웠다. 동시에 남편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수 있단 말인가. 철수 씨 본인도 출두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었다. 서류 작성이 끝난 후 박 씨와 영희는 읍사무소를 나섰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어떻게 됐어? 철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금은 언제 메워지나? 질문들이 쏟아졌다. 박 씨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일단 철수가 오늘 오후에 와서 조사를 받을 거야. 공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메울 테고 돈은 어디서 구할 거야? 5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 논 일부를 팔아서라도 메울 거야. 마을에 피해를 줄 순 없잖아. 박 씨의 말에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친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논까지 팔겠다는 결심이었다. 박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래,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 수도 있고 마을 일은 마을에서 해결하면 되잖아. 사람들이 박 씨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박 씨의 올바른 행동에 감동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건 우리 집 문제예요. 우리가 책임져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영희야, 앞으로 힘들 수도 있어. 철수가 처벌을 받으면 한동안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영희의 대답에 박 씨는 마음이 뭉클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 오후가 되자 박 씨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읍사무소로 갔다. 철수는 온종일 풀이 죽어 있다가 어머니의 부름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철수야, 가서 사실대로 다 말해. 변명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허탈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읍사무소에서 철수는 상세한 조사를 받았다.
돈을 가져간 경위, 사용 용도, 갚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야 했다. 장사 자금이 필요해서 마을 금고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부녀회 공금을 잠시 빌려 쓰려고 했습니다. 부녀 회장인 어머니나 다른 회원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곧 갚을 생각이어서. 그럼 부인인 영희 씨는 알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비밀을 지켜준 거죠. 철수의 진술이 끝난 후 공무원은 처리 방안을 설명했다. 일단 공금 횡령에 해당하므로 법적 처벌은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정상 참작은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공금을 메워야 하나요? 박 씨가 물었다. 한 달 안에 메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수 씨는 마을 내 공적 업무는 맡을 수 없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조치였다. 읍사무소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철수 씨를 호출해서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 억울함도 공식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마침내 영희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길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씨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을 신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마을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날 밤 박 씨는 영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공금을 메우기 위해 논 일부를 팔기로 했고 철수가 처벌받는 동안은 둘이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앞으로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자. 그날 밤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비록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뒤 마을 방송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장이 마을 전체에 공지사항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녀회 공금 사건의 진범은 철수로 밝혀졌습니다. 영희 씨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 확성기를 바라봤다. 빨래터에 있던 아낙네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할머니들, 심지어 놀고 있던 아이들까지 모두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영희 씨는 남편을 감싸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박 씨가 정의를 위해 아들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앞으로 영희 씨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마을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정말 영희가 억울했구나. 박 씨, 정말 용감하다. 철수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영희에 대한 미안함과 각 씨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 사람들이 영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집에 들러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괜한 오해를 했어. 첫 번째로 온 것은 이웃집 할머니였다. 평소에 영희를 예뻐했던 분이었는데 이번 일로 많이 마음 아파했다고 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희는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영희 씨처럼 성실한 며느리를 두어 부럽네. 앞으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 박 씨가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야.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졌다.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논두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희에게 미안하다고 인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었다. 영희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너그러이 받아들였다. 사람들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철수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멀리했다.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어? 남자 체면이 말이 아니야. 장사는 무슨 장사. 공금에 손을 대다니. 철수는 마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저는 서울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어요. 철수가 짐을 꾸리며 말했다. 박 씨는 아들이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영희에게도 사과했다. 하지만 영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다. 철수는 결국 도시로 떠났다. 막노동이라도 해서 빚을 갚겠다고 자짐하며 떠났다. 하지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철수가 떠난 후 박 씨와 영희는 둘만 남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영희야, 앞으로 힘들 텐데 괜찮겠어?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 박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 논일, 밭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고 영희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부녀회 일도 계속했다. 이번 사건 이후 영희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 사람들은 영희의 희생정신과 박 씨의 용기를 높이 샀다. 우리 마을에 이런 모범적인 가족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박 씨처럼 용감한 어머니가 또 있을까? 영희도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그런 희생정신이라니.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 씨와 영희는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몇 달 후, 약속했던 대로 공금 5만 원을 모두 메웠다. 박 씨는 논 일부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영희가 읍사무소에서 돌아와 말했다. 공금을 납부하고 모든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응. 이제 새 출발이야. 박 씨도 후련한 표정이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새마을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시상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박 씨와 영희는 특별히 표창을 받았다. 박 씨와 영희 씨의 정의로운 행동이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군수가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마을 잔치가 열렸다.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희야, 한번 노래 불러봐. 부녀회원 중 하나가
영희에게 권했다. 영희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일어섰다. 그럼 새마을 노래 불러도 될까요? 좋지. 좋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영희는 맑은 목소리로 새마을 노래를 불렀다. 잘 살아, 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불렀다. 회관 안이 노랫소리로 가득 찼다. 몇 달 전에 어두운 사건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박 씨는 며느리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렇게 밝은 모습의 영희를 보는 것이 얼마만인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한 곡 하세요. 그래. 박 씨도 불러봐. 사람들이 박 씨에게도 권했다. 박 씨는 손을 저었지만 결국 일어섰다. 그럼 옛날 노래 하나 할게. 박 씨가 부른 것은 어린 시절 배웠던 민요였다. 구성진 목소리가 회관을 울렸다. 사람들은 조용히 듣다가 아는 부분에서는 함께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랜만에 박 씨의 노래를 들어본 사람들이 감동했다. 역시 박 씨 목소리는 여전해.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 옛날 생각이 난다.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다.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회관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철수가 서 있었다. 철수야. 박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철수는 많이 말라 보였지만 표정은 전보다 밝아 보였다. 어머니, 영희야,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회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철수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었다. 도시에서의 힘든 노동 생활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살고 싶어요. 철수가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냈다. 그동안 모은 돈이었다. 영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박 씨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철수야, 정말 반성하는 거지? 네, 어머니.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 새 출발하자. 박 씨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 기뻐했다. 영희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갔다. 정말 변한 거죠? 응. 영희야,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자. 박 씨가 말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영희야,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남편을 기다려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새 출발하는 거죠. 영희는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여름 들녘에 펄럭이는 새마을 운동 현수막처럼 이 가족의 마음도 새롭게 펄럭였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박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외쳤다. 세상은 결국 진실 편이다. 회관 안 사람들은 환호했다. 박 씨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영희의 눈물은 마침내 통쾌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의 억울함, 서러움,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만이 남았다. 회관에서는 다시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왔다. 잘 살아, 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번에는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이 다시 뭉쳤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회복했다.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해 겨울, 영희는 아이를 가졌다. 새로운 생명의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다. 박 씨는 손자를 기다리며 행복해했고, 철수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엔 정말 잘 키워야지. 영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응. 우리 아이는 정직하고 착하게 키우자. 철수도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우리 손자는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박 씨는 벌써부터 손자 생각에 들떠 있었다. 1973년 여름에 시작된 공금 사건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마을 공동체도 더욱 성숙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승리했다는 것이었다. 영희의 결백이 증명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의 구호처럼 이들은 정말로 잘 살아보기 시작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기 있는 시어머니 각 씨와 희생적인 며느리 영희가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며 정의와 진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몇 년 후, 이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세상은 결국 진실 편이다. 박 씨의 이 말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